황토연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심에서 오신 일반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첫 글은 아니고 이제 뒤에 이제 참고문헌에 제가 2005년에 동학에 관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앞에서 미하정 선생님이 저희 나라에 한국에 있었던 촛불 집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촛불 집회에서 키워드 하나가 국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기구 주권이 그런 국가기구로서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모 씨 등등 해가지고 국가 권력과 국가 기구가 사유화됐다라는 거죠. 사유화돼서 세금도 어디로 빼돌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높은 자리들도 마음대로 채워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촛불이 이런 현상을 막아줘서 그렇지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닌 게 딱 지금 1년 전입니다. 작년 그 4.13 총선입니까? 총선 직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석권한다. 그래서 그 박모 대통령의 부친인, 그 아버지 박 대통령이 했던 유신 헌법을 다시 한번 한다. 유신 개헌을 한다. 영구 집권을 한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들리죠. 4.13 총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정권이 5년 더 하고 거기 꿈대로 10년 더 하고 한 20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망합니다. 최근에 동아시아 상황도 청일 전쟁의 전야와 비슷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옛날에 일본, 중국 했던 게 지금 미국, 중국 이렇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비슷하고,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정말 10년, 20년 간다면 이 나라는 또 한 번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94년과 오늘날의 연속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성격도 대단히 비슷하다. 국제적인 조건 상황도 대단히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동학혁명에 대해서, 농민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이 그런 국정농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힘이 농민으로부터, 당시의 한국 사회는 산업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농업사회입니다. 당시의 한국 사회를 산업사회여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맞춘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민들이 밑으로부터 일어나서 그처럼 삼남 일대를 사실상 석권하는 거죠. 그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내세운 목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패전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정농단을 막아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조가 19세기 들어서면서 서서히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오면서 왕은 허세가 되고 실제로 국권을, 국가기구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세력들은 따로 있었죠. 안동김 씨, 구영필 씨 등등 경화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관직을 그러한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농민들을 긁어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본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고종 때, 고종이나 대원군, 고종이 이상으로 삼았던 거, 자기 꿈은 뭐였냐면
자기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인 영종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전에 학교에서 배워온 대로 아까 배양소 선생님이 서구중심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서구중심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동학혁명도 프랑스 혁명 얼마나 프랑스 혁명 같았나? 70%가 같았나? 60%가 같았나? 아니면 80%가 같았나? 영국 산업혁명의 몇 프로가 같았나? 이걸 가지고 채점하는 게 서구중심 역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따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로 조선 이 극동에 있는 조선 사회에서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재고 자르고 한다는 게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8세기 고종이 그 이상으로 삼았던 영종적 시대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실상이 뭔가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그 앵거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금 유네스코 공식 등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공식 통계로 쓰고 있는 세계사 관련 경제 지표입니다. 그 경제 통계에 보면 세계의 이 전체의 GDP 총량을 국가별로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하나가 2007년 8년에 나온 책인데요. 서기 1년에서부터 이제 2003년, 책 제목이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까지의 세계 경제 총량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이 제일 힘셌던 1950년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이 세계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 6% 됩니다. 굉장한 거죠. 당시 미국 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820년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량에서 동아시아, 그러니까 조선,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만 해서 31%,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을 동남아시아까지 합한 겁니다. 그럼 8%가 됩니다. 그건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는 동아시아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야기를 꾸민 게 아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앵거스 메디슨.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20년에서 70년, 50년 후에 통계를 내면은 중국 반으로 떨어지고요. 동아시아 전체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러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동학혁명을 다시 볼 때 저는 오늘 좀 다시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쪼그라드는 세계상, 동아시아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동학혁명이 얼마만큼 영국에 가깝나 프랑스에 가깝나 이렇게 계속 문제를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세계가 그렇게 유럽이 서서 동점을 하고 세계 글로벌하게 재패를 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동학혁명을 맞추면서 평가를 하는 시각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세계가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확 떴죠. 지금 인도도 뜨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따라나고 있고 이슬람 세계도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남미가 또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 총량을 지금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그동안 1820년에서 동아시아가 이만큼 높았다고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사가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학농민혁명도 문제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역사학에서 이제 feasible history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만 그 말은 만약에 이랬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갔을까? 그게 이제 역사학자들한테는 일종의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데 단순한 게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동학혁명에서 이 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학혁명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새로운 21세기의 시각,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후기 근대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 발표 제목을 문명사적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즉 재단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문명사적인 시각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세계사 자체가 세계사 판도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을 때 비로소 문명사적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동아시아가 그렇게 쭈그러들 때의 상황에 계속 문명사적 시각을 맞출 게 아니라 동아시아가 펴고 있고 과거의 서구지도 세계가 여러 문명이 동등한 병존 상태로 나오고 있는 새로운 문명적 상황에서 동아국민혁명을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취지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저는 너무나 이건 정말 새삼스럽게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동학농민혁명이거든요. 관할을 다 들어가가지고 쫓아내고, 사람들은 관원들은 극심하게 제한하지 죽이지 않았어요. 좀 욕보이고 창피주고 쫓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점령해가지고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한 거예요. 제주선까지. 분명히 혁명군인데 이 혁명군하고 정부군, 왕이 보는 관리, 전라감사가 앉아가지고 우리 알겠네, 고생들이 많았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 문제가 있는 걸 알겠습니까? 나라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직강소 과민공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길게 보면은 한 7개월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6개월, 짧게 보면 3개월 정도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비로소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요. 이런 사태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물론 견문이 짧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과 나라가 협치를 한다. 그리고 그걸 몇 개월 동안 평화적으로 지속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모릅니다.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면은 특히 우리가 그 현대사회, 현대국가 했을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국가 특징은 내란에 대해서 가혹한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가혹한 겁니다. 아까 배양섭 선생님도 유럽 초기 근대에서의 어떤 가혹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은 동아시아 중국이나 조선이 근대화를 빨리 못한 것은 유교 정권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소위 파터널리스틱, 아버지적인 또는 버네버런트, 그 인정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이념 때문에 망한 거다. 반면 일본은 막 그때까지 조금 비슷한 게 있었는데 명치유신 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가혹하게 졌다. 농민들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성공했고 조선과 중국은 못했단 말입니다. 즉,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못 밟았기 때문에 근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잘못 세우면 엉뚱한 논리를 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대 세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동학국민혁명이 직감소 민관의 통치, 민관 통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협치라고 하는 것, 공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 지금 거버넌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 저기 서양에서 그런 말 유행하니까 우리도 거기다 같이 합치면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민관 공치를 먼저 한 적이 어딥니까? 서양이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거꾸로 해야죠. 드디어 이제 당신들이 공치랄까 거버넌스랄까 왜 중요한가, 관민이 왜 공치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건 어디냐 말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라고 하는 정책 측면에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저는 기왕의 연구들을 보면은 동학혁명이 얼마만큼 소위 근대 경제, 자본주의 경제, 산업주의 경제 그 싹이 많이 있었나, 이걸 막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 찾으면 요레카 찾았다 해가지고 드디어 조선도 그렇게 영국민같이 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농민혁명군들이 내세운 이 강령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떤 혁명적 요구, 토지를 다 똑같이 균분하자 이런 건 차라리 유교 세계에서 옛날부터 정전제부터 균전제 옛날부터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저는 실질적인 혁명성을 가졌던 이야기는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아까 말했던 그 농단 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삼정개혁, 삼정개혁을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삼정이 나쁜 말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삼정을 들여다보면 18세기, 17세기부터 18세기의 삼정을 계속 정비를 해옵니다. 공을 냈던 것을 혁신적으로 줄여주죠. 17세기부터. 18세기에 오면은 군납, 이 병역 세금 내는 것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황복, 농민들이 어려울 때 쌀을 저리로 구워주는 거죠. 그게 100만, 1000만 석에 이릅니다. 18세기 말에. 중국이 2000만 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런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나 국토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 한국의 양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인구 비례로 하면 5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보다 5배 이상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이제 삼정문란 하니까 원래 삼정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농민군들이 제시한 폐정혁명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정문란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삼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종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정조 때의 그래도 그나마 국가 공공성이 유지되고 불만했던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의 사정을 조금씩 펴줄 수 있었던 그때의 상황으로 가자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역시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네요. 동학에는 아무런 혁명성이 없었어. 결국은 동투선에 불과했어. 이런 시각이야말로 아까 배양석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영국은 어디 있나? 18세기 영국은 어디 있나? 19세기 영국은 어디 있나? 이런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거버넌스는 거꾸로 지금 배워야 된다라고 드린 말씀처럼 실제로 아까 그런 세에 있어서의 굉장히 저리 체제라든가 더구나 어떤 복지 체제라고 하고 있는 고도 복지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농업사에서. 그럼 한국 시스템이 중국은 당시에 최강국이었다고 할 수 있죠. 중국도 18세기 하면 그건 아담 스미스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다 5배 이상 더 복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오늘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실제로 거쳐야 될 때서 걷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깎아주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를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의 정신과 굉장히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의 동력, 발판 같은 것을 마련해 나가자. 이런 것은 사실은 최근에 특히 미국의 2008년에 이 금융공황 이후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혼합 경제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마케팅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혼합 경제를 하자.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어떤 재분배죠. 또는 당시 두레와 같은 호혜 경제, 서로 돕는 이런 부분들이 당시 장시가 조선에도 있었죠. 장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 지주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견제를 하면서 국가가 그것을 견제해주는 사회. 사실은 요즘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경제의 모습과 닮아있는 것이 폐정개혁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혁명이 실제로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영국에 얼마나 닮았고 프랑스에 얼마나 닮았고가 아니라 오늘날에서 미래 그리고 우리 현실에 얼마만큼 가르쳐주고 있는가. 거버넌스 거꾸로 세계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혼합경제의 양상 18세기 조선이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줬던 그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혁명성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동학혁명
봐야만이 다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보고 또 그때 가신 분도 뜻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고민의 압박을 받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이 참신하지 않습니까?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시 보자. 그동안 우리가 서구의 그런 틀에 맞춰서 지금까지 봤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서구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아마 교수님 설명이 또 다른 근대, 다른 근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간 있으면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이른바 전 근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초기 근대와 서구 주도 근대 그리고 후기 근대라고 나눈 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왜 동학농민혁명이 다른 근대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게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주최 측에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교수님 요건 한 번만 쓰시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기회 있을 때 또 좀 초청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다음은 홍성덕 교수님, 전주대학교에 홍성덕 교수님 뭐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홍성덕 교수님 무슨 이런 뭐라 그럴까요,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이분한테 자문 많이 구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아마 이번 발표하시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그 학술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홍성덕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 예, 소개받은 홍성덕입니다. 너무 과찬한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기록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좀 연구되고 한 지가 채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인수인계된 문건이 10쪽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를 감추고 싶거나 또는 생산을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요. 기록학적인 분석에서 보면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료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는 게 1차적인 과제고, 그 다음 사료에 대한 진정성 이 부분을 연구하는 건데, 기록학은 사실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즉 생산이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에서 문서가 생산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문서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또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보관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게 기록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연원은 19세기 때 문서학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록학은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그 뒤에 이제 사기록물에 대한 기록학적인 분석들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하는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175점의 문건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부분만을 토대로 기록학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지금 저희들 목록이 다 첨부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우리 김양희 선생님께서 좀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앞에 현황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75건의 기록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시기로 보면 당대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1894년하고 95년의 기록물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생산 주체로서 보면 조선정부의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것, 말하자면 공적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소장처를 보면 약간의 한계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천도교 중앙총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생산기관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처음에 생산하고 만들었던 그 기관에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생산기관은 이미 다른 기관들이고 다 없어졌던 기관들이고, 그것들을 이관받거나 또는 수집하거나
또는 구입이라고 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현재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야기는 수집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생산이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보존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활용 단계까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아니고 이미 생산 질서는 많이 흐트러졌고 그 기록물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현재의 기관들로 이관되거나 수집되어 있는 그런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5쪽의 주요 소장처의 소장 맥락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현대기록학에서는 기록을 현용기록, 그 다음에 보존 연구기록, 보존기록 또는 수집기록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수집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용기록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연구기록은 생산한 기관들에 대해서 활용을 전제로 또는 역사적 가치나 행정적 가치 또는 법적인 가치를 위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록물로 선정해 놓은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그러한 생산의 맥락 정보하고 생산처에 대한 정보하고 상관없이 기록물이 수집되어서 현재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을 저희들은 흔히 수집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 기록물 중에 현재 소장처를 보면 주장각의 한국학연구원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가장 많은 점수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77쪽을 보시면 규장각으로 보관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규장각 도서, 정조대에 만들어졌던 규장각 도서가 사실은 규장각에 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갈래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에 있던 문서가 이왕직 도서로 전환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문서들이 계속적으로 소장처들이 변환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맥락을 보게 되면 일정하게 문서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적 기록성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서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문서의 생산 정보가 다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이유로 생산이 되었고 그게 원질서 그대로 생산되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왕직 도서에서 총독부 취조국으로 넘어가고 경성제국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류 체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생산기관에 중심을 두는 분류 체계가 아니고 편의적인 분류 체계로 다 이합 집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생산되었을 때의 문서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경사자집의 전통적인 분류 체계에 의해서 문서를 다 나누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생산기관의 기록물이 보관되어져 가는, 이관되어져 가는 경위에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문서의 생산 정보는 다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학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록물의 어떤 기록학적인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재단에 소장된 문서는 대부분이 모두 다 수집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관이나 또는 기증 또는 구입에 의해서 수집된 기록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경우에만 전통적인 동학을 주제로 하는 전문 기록물 관리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어떠한 수집 정책에 의해서 문서를 앞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결국에 기록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주체로서 향후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고려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등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관은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기관이 아니고 때로는 이관이나 때로는 수집 정책에 의해서 수집된 기록물들 중에 동학에 관련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은 분류체계를 역시 생산 맥락에 의해서 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장기관들이 도서분류체계에 의해서
자료들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생산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기록물 생산은 민간 기록물, 조선 정부, 일본 정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계 등재 기록유산 등재 때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물로 나눌 수 있고, 공적 기록은 그 생산의 위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관아라든지 지방관아라든지 또는 재판소,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생산 기관의 명칭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 정부로 분류해 놓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적 기록물에 속하게 되고요. 사적 기록물은 생산 주체로 보면 개인하고 단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류 체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각종 임명장들을 개인 기록물, 생산자를 개인으로 놨지만 사실은 북접이라고 하는 접주의 이름으로 나간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체로 분류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개인으로 분류해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들을 놓고 보면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 그 하위 구조의 예를 들면 생산 기관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생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들로 좀 재분류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180쪽입니다. 5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기록물의 진본 여부를 구별하는 가치, 즉 진본성의 문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그 원본 가치, 진본성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공적 기록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록의 경우에도 생산자가 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생산한 기록물이다. 즉 생산의 주체 또는 생산의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그 자체로서의 진본성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부적인 조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증거물이 가지는 가치, 즉 증거 능력으로서의 증거 가치입니다.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 부합하는 기관의 활동을 증거한다. 즉 이 문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생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가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역사학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규명을 위한 증거 또는 증빙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생산 맥락 과정이 훼손된 수직 기록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확인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즉 이 기록물은 중앙 관아에서 특히 한성부나 또는 의정부에서 생산한 문서가 맞다라고 하는 생산자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만 기록물의 증거 가치는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록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생산자나 생산 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기록의 증거 능력은 확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생산자를 명시할 수 없는 기록물, 즉 조선 정부를 생산 기록의 주체로서 분류했던 그 기록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연구를 통해서 이 기록물이 어느 생산기관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나가는 것도 기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기록물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이나 조직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가치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직 기록물의 특성상 특정한 주제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과연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기록물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적인 평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동학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온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한 기록물들의 가치를 통해서 또는 분석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학농민의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문집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필사 기록이다. 즉 손으로 직접 쓴 기록물이다라는 겁니다. 정성민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약 83% 가까이가 대부분 다 필사본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필사본은 공간된 기록을 옮겨 적은 것도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원본을 폐기하고 베껴 쓴, 이것은 사실은 기록을 생산하는 원칙 중에 조선시대 때의 기록은 사본 보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가보개혁 이후에 법령으로 제정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문서들이 올라오면 그 문서들을 요약해서 보관해 놓는 게 조선시대 때의 기본 문서 생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정리되어 있는 등록료나 성책료의 문서라 하더라도 원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때 제도적으로 사본, 그러니까 업무의 처리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는 방식으로 문서는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필사본, 즉 업무를 생산하면서 생산된 그런 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수집 기록물이다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수집 기록물은 개인 기록물인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수집 기록물이면서도 공적 기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때의 문서관리 규정 자체가 문서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훼손되어진 상황 속에서 문서들의 일부가 흐트러졌지만 그 문서들의 일부가 다시 기관들의 수집 정책에 의해서 기관으로 수집된 이런 기록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생산의 맥락 정보를 추정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기록학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록학적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김영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록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만 기록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록물의 수집 방법 및 방향입니다. 수집 기록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단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뿐입니다. 규장각이나 고려대 도서관 등 다른 소장관의 경우 동학을 주제로 하여 기록물 수집 정책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을 수집을 할 때는 이관 또는 구입, 기증, 기타 또는 사본 수집도 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국내 지역별 활동가의 활동가 또는 동학교단, 개인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록물 소장기관을 중심으로 지금은 등재 대상의 기록물을 제한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저사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일본에 대한 조사 또는 외국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다. 역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84조의 기록물 분류입니다. 전통적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물들이 수집될 경우 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종류를 나누고 있는 게 일반적인 분류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용이라고 하는 관점, 특히 정보화라고 하는 관점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분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역시 소장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기관의 고유 영역 또는 고유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수집하는 단계에서 통일된 분류 체계에 의한 재분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종합 지식정보 시스템에 있는 분류는 일반적인 분류의 방법론은 아닙니다. 다소 간의 분류의 기준들이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물의 출처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기록물을 재분류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시하는 것처럼 크게는 공기록과 사기록이라고 하는 소장처의 성격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주제물 분류 체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류 체계는 조갑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록물의 증거성 또는 유일성과 같은 기록물의 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리 기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물을 설명해주는 내용을 보다 더 기록학적인 관점의 국제 표준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예를 들면 소장의 맥락 정보들을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금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 등에 대한 생산과 출처 정보에 대한 설명을 현재는 부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생산의 출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주는 것이 그 기록물의 가치를 검증하는 가장 1차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표준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국제 기록물 정리 표준 규칙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이제 생산자 점거 제어 규칙이라고 해서 생산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규장각에 있는 도서는 생산기관이 의정부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기록학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그 기록물이 진본성 또는 증빙적인 가치들을 검증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시도는 현재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는 민주화운동 자료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 표준에 의해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처럼 역시 동학기록물도 그러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 전체적으로 기록학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가 늘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기술표준 규칙을 위한 ISP 작업들도 역시 좀 필요하겠다. 표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더 정치한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록물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수집하는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과거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된 제반 기록물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록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재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좀 부족하신 거는 이따 종합하는 시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충북연구원에 있는 김양식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추진위원회가 몇 사람 한 10여 명의 학자들을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김양식 박사님이 이 기본안 초고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신청서가 이분이 쓰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발표해 주시거나 어떻게 신청되는지 신청 내용과 방법까지도 아마 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양식 박사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20분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서를 제안하면서 일단 초안은 제가 작성을 했지만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5월 12일 문화재청에 이번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다음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등재 신청서가 작성이 됐는지를 보고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현실적인 목적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등재하는 것이겠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기록물을 세계 기록물에 등재시킨 다음에 그것을 증거문화로 삼아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세계성, 또 세계적인 가치를 확산시키고 공유하기 위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8년도 이번에 신청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하게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은 바로 대응을 해 나가고요.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라도 좋은 비판 목소리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번의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3년도에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했지만은 문화재청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그런 답변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두 번째로 신청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경상북도에서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이 동시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심사할 때 똑같은 동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기록물로 이제 이게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합의하에 단일건으로 이제 신청을 하라는 평가를 해서 또 보류가 됐죠. 근데 이번에도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에서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도 상주시 주관으로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충돌 현상이 일어나서 결과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신청한 신청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검토하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194쪽 보시면은 신청서가 딱 10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소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특히 이제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개요자잖아요. 개요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당락 여부가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때문에 195쪽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초안을 작성한 걸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메일 통해 가지고 수정 보완하고 또 만나서도 한 3시간에 걸쳐서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 고쳐 가지고 완성된 것이 195쪽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란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요 문구는 최종 수정안에서 삽입이 됐습니다.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 왜냐하면은 이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과 이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어떤 이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개요 첫 문장에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문구를 최종 삽입을 시켰습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민간인이 남긴 문집과 일기,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
조선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보고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관이 생산한 공문서 등 전체 175건, 약 12,000여 면의 자료를 총칭한다. 동아농민혁명은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농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게 원래는 한 서너 줄 됐던 문장인데 왕현종 교수님이 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1894년 4월부터 1895년 4월까지 혁명이 전개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기록물이 생산된 그 시기를 명확하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역시 해체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일부러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역사의 어떤 이 터닝 포인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동아농민혁명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동아농민군이 지향하였던 평등사회, 정의사회 등 여러 가치체계는 20세기를 넘어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있다. 동아농민군 기록물은 동아농민혁명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동아농민군, 정부, 관료, 진압군, 민간 지식인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직접 생산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회의성이 있다. 이 부분은 그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체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에서 갖는 가치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아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그 분류해 놓은 그런 기록물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분포 현황을 보고서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여러 그 생산 주체가 생산한 그런 그 문서라는 점. 좀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나열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아농민혁명에서 제시된 거버넌스 체제, 국가의 폭력에 맞선 정의와 평화의 이념 등은 세계와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여튼 이 개요가 이번 신청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아니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의견이 나오시라고 봤습니다. 이따 좋은 종합 토론 때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아농민혁명 기록물 등재 대상인데. 결국은 기록물을 어떻게 분류하냐의 그 문제입니다. 지난번 2015년도에 신청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분류를 했습니다. 생산 시기에 주로 이제 초점, 그다음 소장처에 초점을 맞췄는데 기록물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생산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크게 이제 동아농민혁명 관련 민간 기록물,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 두 번째는 조선 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 생산 주체가 이제 조선 정부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 주재 일본 공사관이 생산한 공문서.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인데. 일본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 하면은 좀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기록물이 주한 일본 공사관에서 생산한 이 자료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관이 생산한 공문서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농민혁명 관련 민간 기록물은 총 전체 175건 가운데 56건, 한 31.9%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조선 정부가 생산한 문서는 이제 117건, 66.99%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선주재 일본공사에 생산한 공문서는 두 건 1.2%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다음 198쪽에 오시면 이제 등재 요건에서 이 진정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15년도 신청할 때는 약간 개념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면밀하게 유네스코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가를 다시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록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가짜냐 아니면 얼마나 그게 이제 진정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2015년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중요성 부분인데 결국 이 해당 기록물이 얼마나 이제 독창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어떤 기록물인가. 그다음에 이 기록물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인류한테 손실을 가져오겠는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주제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제 꿈꾼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러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계사의 어떤 역동적 변화 속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세계적 중요성 두 번째 주제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어떤 계기가 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천 사상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다. 이 부분을 작성할 때는 약간 의견 차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폭구민 또는 광제, 창생, 보국, 안민, 인내천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국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좀 보편적인 용어로 풀어쓰는 게 어떠냐 의견과 오히려 이런 특수성을 좀 반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전자보다는 후자 쪽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제폭구민이라든가 광제창생, 보국안민 또는 인내천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교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기록물과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비교를 했을 때 시간 또는 장소, 사람, 대상과 주제, 형태와 양식 또는 중요성에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점을 제시하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1894년에서 1895년에 생산된 문서이다. 설령 견문한 문서일지라도 이미 견문한 시점은 1894년에서 95년으로 한정시켜가지고 신청 대상 기록물도 이제 분류를 하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장소는 이제 거의 한반도 전역으로 설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 처음에 이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기록물을 생산한 어떤 주체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입각해가지고 200쪽에 있는 그런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주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중요성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그런 차원에서 민주적 가치와 평등 사회를 추구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최초의 관민 협치를 이제 실현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존중 사이를 지향을 해왔다. 그 다음에 실제 동학농민군의 가장 큰 슬로건이 보국 안민 창의였잖아요. 결국에 보국 안민을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결국 의로움, 정의로움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사회 추구는
동아농민혁명에 나타난 어떤 그 지향성 내지는 핵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 지향해 나가야 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주제에서 핵심 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신적, 공동체적 중요성은 전 앞서 말한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동아농민 기록물 등재 신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0일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죠.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 6월 한 달 동안 그 문화재청 세계기록 문화유산 분과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그 여부가 2018년도에 세계기록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대상이 그 6월 중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결국 이제 문화재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네스코에 그 지정 신청을 내년 그 3월 말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 신청서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2018년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확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동아농민 기록물 신청을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2015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상주 동학당 기록물과의 어떤 또 혼돈 또는 어떤 이 착오 때문에 이게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세계 기록문화는 등재 여부를 떠나서 그 기록물이라는 차원에서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가치, 그 세계적 중요성을 재검토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기록물의 관점에서 동아농민혁명을